2.13 합의든 그 이후에 14 합의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반복된 실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의지고, 또 분명히 CVID를 하겠다. 여기에 이제 아이자 하나 더 붙여서 신속하게 인스턴트가 붙는 거잖아요. 뭐 6개월 내든지 뭐 2년 내든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는 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김 대사도 과거와 다르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북한 측에서는 외무성에 최선희 부장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에도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죠. 예, 6자 회담 당시에 그 성김 대사가 특사로 하고, 그리고 최선희 이제 그 당시 이제 국장으로 해가지고 다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협상을 이룰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핵탄두 반출을 미국에서 요구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좀 난색을 표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핵무기 폐기, 그리고 핵물질의 폐기, 그것을 가장 먼저 원하고 있겠죠. 예.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이냐,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놓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할 텐데, 핵무기나 핵물질 같은 거 반출을, 만약 핵탄두 20개를 그 테네시주로 바로 옮긴다라고 하는 건 즉각 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뭐 북한을 불가침하겠다, 혹은 뭐 별도의 보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행의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이행의 시간 문제, 그 갭을 어떻게 양측이 생각하느냐, 그 갭을 줄여나가느냐, 그것이 아마 지금 핵심적인 문제로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미국에서 이런 조치에 대한 보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북한 내부에 핵물질, 뭐 핵시설, 그리고 핵탄두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그런 정보가 확실히 뭐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취해야 될 것이 바로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는 핵시설, 그다음에 핵 생산 공장, 핵물질 생산 공장, 그다음에 보관하는 장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이 목록을 제출해야 그걸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다 사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시설만 따지면 한 40개에서 100개 정도 되니까, 뭐 이걸 일일이 한 시설물마다 돈까지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을 얼마나 북한이 성의 있게 제출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그 부분에서도 혹시 뭐 이견이 있다거나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맨 처음에 목록 제출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찰 들어간다. 사찰 들어갈 때 사찰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당신네들이 제출한 그 사찰 지역뿐만이 아니고 임의로 자유로운 사찰, 우리가 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까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불능화 작업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폐기 단계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정확한 목록의 제출이죠. 그 과정 중에 이제 일부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일단 지금 전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가 간단히 얘기했던 핵물질을 반출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핵물질을 반출하는 문제는 이전에 미국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리비아식 해법과 같은 내용이다 해서 북측에서 또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조율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리비아식으로, 리비아가 핵이 없어서 당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가만 그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과연 리비아가 핵무기가 없어가지고 카다피가 정권에서 축출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비아가 그 당시에 그 원유 수출 대금을 그 달러화해서 다른 유로화나 다른 뭐 금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시도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핵무기가 없어가지고 뭐 이게 전쟁이 나서 이제 제거 축출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중동에 불고 있던 중동 민주화 바람, 그리고 달러와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에 대한 뭐 미국의 그에 대한 대응 작전, 그것들이 좀 맞물려서 카다피가 건재해서 물러나게 된 것이지, 핵무기 자체가 없어가지고 무슨 뭐 전쟁이 나서 일어나서 카다피가 쫓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에서 북한의 바로 남쪽에 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동맹국이 볼모 비슷하게 지금 바로 지리적으로
접해 있거든요. 만약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좀 어기고 불가침 약속을 어기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북한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 한국에 대해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보복 조치가 가능한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리비아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미국 측에서도 집요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북한도 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고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조치를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CBIID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과거 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핵무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핵무기, 그러려고 하면은 핵물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핵물질을 가지고 핵무기로 만드는 생산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물질의 생산 시설과 핵무기의 생산 시설, 여기에 대한 시설뿐만 아니고 장비 이런 것까지 다 폐기하거나 폐쇄하거나 해체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CBID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선 가시적인 조치로 뭐 핵무기 좀 이렇게 몇 개 좀 보내고, 그중에 이제 제일 미국이 관심 갖는 것이 바로 ICBM이잖아요. 화성 15형 그거 하나 해체해가지고 보내라. 그러면은 내가 그걸 믿고 앞으로 니들하고 하겠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항복하라는 거 아니냐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내일까지 아마 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실무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마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정상회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부터 시작을 해서 반출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만약에 미국에서 체제 보장 안전을 약속을 해준다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네,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게요. 뭐 우리가 따지려고 하면은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체제 보장이라는 광주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큰 과일들이 몇 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종전 선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가침 협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수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네 가지가 이제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를 하면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모델 속에 단계가 들어가니까 그 단계에 첫 번째 종전선언 해주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 불가침 협정 체결하고, 세 번째는 북미 수교하고, 마지막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더 플러스 되는 것이 군사적 위협의 해소가 되겠죠. 그럼 군사적 위협의 해소 문제를 그러면은 이 그 한국과 미국 사이 하는 훈련의 문제라든지 또는 전략 자산의 전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또 양보를 북한 측에서 보면 미국한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고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몇 가지 그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북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북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한미군 관련해 가지고는 그 선대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주한미군의 주둔 뭐 오케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큰 틀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통해서 뭐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은 그것을 뭐 꼭 반대할 이유만은 없을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주한미군으로 연동되는 이제 그 불가침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 텐데, 지금은 비핵화가 모든 문제를 덮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을 하고 그 후에 후속 실무회담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때는 인권 문제가 늘 중요한 화두였고, 미국의 그 가치 외교의 가장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유효하고 혹은 정당한 통치자
지도자로 네. 인정할 것인가는 문제와 반드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체제 부장 문제, 첫 고리부터 첫 단추를 깰 때부터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 와중에서 이제 주한미군 문제가 신축적으로 뭐 불가침 문제나 아니면 다자간 안보 체제 문제에서 확실한 연결고리, 보장 장치들이 있다면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의가 결국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미국이 꼭 지금 6월 12일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평화 협정을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북미 간의 그 협상 과정에서 한 번은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 네, 이런 예. 궁금증도 또 생깁니다. 예, 중국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좀 많이 고심을 좀 했었겠죠. 그리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간접적으로는 또 역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간접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노심초사하고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가 되었을 때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것을 신속하게 내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하루가 지나는 사이에 다시 또 상황이 역전이 돼서 북미 정상회담이 본궤도로 지금 다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되면서 거기에 지지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정도가 됐는데 예. 이 상황에서 괜히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형국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예.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위기는 험악하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문제로 인해서 통상 문제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뭐 2018년 그 국방수권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군함들이 대만에 정박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줬고요. 또 3월 달에는 대만 여행법을 또 제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뭐 미국과 대만의 고위 관료들이 서로 상호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럼 중국은 다시 북한 또는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이 이런 문제를 알고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배후론을 흘렸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느냐 이런 분위기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는 네. 과정에서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 측에 그 만나자. 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이 연락을 먼저 해왔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아까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담을 추진했던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이 경제 사정이 북한이 우리가 흔히 폐쇄 경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47.7%에 달합니다. 세계 평균이 한 57% 정도가 되는데 예. 거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제재로 인해서 그 사람과 물자가 다닐 수 없는 상태, 특히 이제 현찰,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유통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그전엔 느끼지 못했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예. 북미 정상에 대해 회담을 통해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표대로 한다면은 2021년도에 그 8차 당대회를 열어야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2020년 정도까지는 일정 부분 자기가 얘기했던 그 강성대국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모든 인문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주려면 지금 2018년도에 합의를 하고 투자를 받고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 시간표에 많이 좀 쫓기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예.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물밑에서 협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미국과도 이 삼각 채널이
운용이 되고 있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채널은 뭐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봐야죠. 일단 이제 우리 한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서훈 국정원장하고 김영철 사이는 올 1월 1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다 있어 왔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이 정보 교환과 서로 연락 채널이 가동이 되어 왔다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은 지난번에 1차 판문점 그 회담할 때도 그 두 분이 다 배석을 했었고 이번에 2차 판문점 회담할 때도 딱 한 명씩 배석했는데 두 사람이 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폼페오 국무부 장관하고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북한을 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에 걸쳐서 그런 그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가도록 또 역할도 해줘서 사실상 폼페오 국무부 장관, 우리 서훈 국장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 사이에 이제 물밑 접촉에서의 한 라인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지금 뭐 저희가 그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의전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지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의제는 지금 아무래도 양국 정상들이 신속하게 연락을 할 수 있고 실무자들과 양국 정상들이 중간 보고를 계속 할 수 있는 서울과 평양이 가까운 판문점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당연히 의제와 경호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 의전, 경호 하는데 의전과 경호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동선을 다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싱가포르가 아시다시피 도로교통 사정이나 치안이 상당히 안정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주장하시기를 싱가포르 대통령궁 같은 곳이 그 부속적인 외교 회담을 여는 그 장소로도 이용된 그 사례들이 있거든요. 선례들이 있어서 꼭 그 지금 언급되고 있는 민간 호텔 외에도 대통령궁에서도 뭐 보안이 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궁에서도 유지될 수 회담이 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예. 네. 아니 저희가 싱가포르 얘기 관련해서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뭐 가짜 김정은도 등장했다. 그러면서 대역 배우가 또 나와서 화제가 되고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중국 관련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앞으로 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은 없을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먼저 미국보다 앞서서요. 그리고 또 종전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패싱하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중국은 지금 위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이 중국 배후다라고 이제 이렇게 왜 북한이 태도가 변했느냐. 5월 9일 이후에 결국은 이게 5월 7, 8일 날 딸연에서 두 번째 북중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태도가 바뀐 거 아니냐. 여기에 중국의 배후가 있다. 중국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당신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상회담이 잘못되면 당신 책임이야라고 하는 책임자를 미리 지금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이제 지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완전히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위축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북미 3자에 의한 종전선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 1차 할 때도 소위 말해서 판문점 4.27을 할 때도 그 말이 나왔잖아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중국에서 자신의 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심히 보시면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로 남북미 3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얘기했고요. 다시 어제죠. 어제 대통령께서 10시에 청와대에서 말씀하실 때도 남북미에 의한 종전선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가만히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루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6월 12일 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 끝나고 그럼 6월 13일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종전선언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행위예요.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설을 갖다가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앞서서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예,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또 주변국들 간의 긴밀한 소통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